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미국 원천기업마저 한국행 선택한 초유의 상황. 2. 유럽연합에서 중국을 향한 퇴출 운동에 나섰습니다. 3. 한국산 반도체 안사, 중국, 한국의 충격 발표.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감산 결정은 미국 정치와 국제 정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결정은 인플레이션 감축을 위한 미국의 정책인 IRA의 직접적인 반발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의 주요 회원국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원유 생산국입니다. 이들이 석유 감산을 천명하고 한국을 위한 구원투수로 나선다는 전망은 한국에게 큰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석유 가격의 안정화와 수요 조절을 통해 한국은 에너지 자원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러한 결정은 미국 정치와 국제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석유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석유 가격의 변동은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감산 결정은 전 세계적으로 석유 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미국의 경제 상황과 에너지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감산 결정은 국제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석유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에너지 자원이며 석유 시장의 안정은 국제적인 안보와 경제적인 안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감산 결정은 세계 각국의 에너지 수급과 시장 안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감산 결정은 한국에게 큰 혜택을 가져다주고 미국 정치와 국제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을 감소시키고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현지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부문 2위를 기록 중인 현대기아를 겨냥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의 부당함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도 동맹국인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IRA 법안을 수정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조지아주의 원옥 상원의원은 현대기아 자동차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IRA 개정 법안을 발의했고 거기에 미국 재무부에서도 한국산 전기 차량에 대한 세액공제 지침 마련을 신설하는 등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신규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회와 관계부처에서 한국산 전기 차량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가운데 미국의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까지 이런 흐름에 가세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주에 열린 한국 국무총리와의 회담에서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 중이라며 한국 측과 확대 대화를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지난달 IRA 통과 직후 미국이 보이던 냉랭한 태도와는 사뭇 달라진 상황인데요. 이렇게 갑자기 태도 변화를 보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중동 지역의 패권을 원하던 사우디는 이란 견제라는 공동의 가치관을 가진 미국과 혈맹에 가까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빈살만 왕세자가 사우디 실권을 장악한 이후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도 어긋나는 상황인데요. 이전 트럼프 행정부 당시 사우디는 누구보다 미국과 손발을 잘 맞추는 모습이었지만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미국은 사우디에게 미국산 무기에 대한 판매 거부로 시작해 사우디의 전략적 가치를 무시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사우디는 기름은 많이 나지만 제조업과 과학기술이 부족한 국가이기에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국방 장비와 시스템을 전부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의 1인자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인 이란보다 강력한 방산 장비를 갖추기 위해선 사우디에겐 미국산 무기가 필수적인 상황인데요. 그 결과 사우디는 미국이 원하는 저유가 정책에 앞장서며 미국으로부터 많은 이익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셰일혁명을 통한 막대한 양의 석유가 채굴되기 시작하면서 사우디의 전략적 중요성이 감소했다고 판단한 바이든 정권은 슬슬 사우디를 손절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가 겹치며 에너지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자 미국은 다시 사우디를 찾고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국제유가는 90달러 수준으로 2년 전 30달러 수준에 비해 3배가량 올랐습니다. 모든 산업활동과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에너지 가격이 오르게 되면 곡물 가격부터 축산물 가격까지 인상되고 이로 인한 유통물류의 가격도 오르면서 모든 물가가 도미노처럼 오르게 되기에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선 유가 하락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미국의 편에서 미국의 의도대로 석유 생산량을 조절하던 사우디는 석유를 증산하여 물가를 낮추자는 미국의 의도와는 다르게
석유를 감산하여 국제유가를 높이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러시아는 사우디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잠시나마 안정을 찾았던 유가는 다시 상승할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가장 직격탄을 맞게 될 곳은 미국입니다. 공장을 비롯한 제조업을 가득 끌어온 미국에게 고유가는 매우 치명적이며 현재도 심각한 미국 내 인플레이션 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바이든 행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인플레 감축법 IRA마저 완전히 무용지물 된다는 것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플레가 가속화되면 미국 내 제조업이 사면초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화폐 가치는 떨어지게 되어 미국이 수입한 해외 제품들 가격은 떨어지고 미국산 제품의 수출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게 되어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들은 강달러 장세로 미국 기업들의 해외 수출이 5% 내지 10%가량 감소할 것이라 전망했고 그만큼 외산 제품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이런 현상은 근본적으로 미국 내 제조업과 일자리에 타격을 주면서 해외 기업들의 미국 진출과 투자에도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바이든 정권이 자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강조하고 있지만 물가와 환율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 미국 내 제조업과 경제는 악순환에 빠지고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국민들의 민심을 잃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앞서 말했던 것처럼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발전에 기여하는 현대기아 자동차에게 보조금 지급을 재개하는 법안을 새롭게 발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미국 내 경제 전망이 여의치 않자 미국 내 글로벌 기업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며 한국으로 투자 거점을 옮기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 1위 기업이자 반도체 원천 기술을 보유한 핵심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와 듀폰, 인테그리스 등 세 곳의 기업이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에 대한 연구개발센터를 한국에 신축하기로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투자로 인해 한국이 반도체 허브국으로 부상한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반도체 노광 장비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네덜란드의 ASML과 도쿄일렉트론 TEL 그리고 랩리서치까지 반도체 핵심 기업들이 한국의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은 차세대 전기차용 리튬 메탈 배터리를 연구 개발하기 위해 한국의 R&D 센터를 신축하고 보그워너 그룹은 전기차 구동 모터 연구 개발을 위해 한국의 센터를 신축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이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을 예상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금액은 이미 수십억 달러가 넘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특히 미국이 자국 내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들에게 막대한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선언해도 한국에 투자한 수많은 첨단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나라 산업부 차원에서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글로벌 표준에 맞지 않은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인플레 감축법을 신설하며 미국을 믿고 투자했던 동맹국들의 기업에게 커다란 뒤통수를 선사했던 미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핵심 기업들의 투자를 한국에 넘겨주게 된 상황이며 미국에 투자한 제조업체들의 신뢰마저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된 상황입니다. 미국의 이번 정책은 시작부터 많은 우려를 낳았지만 결과도 그리 좋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석유 감산을 주도해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악화를 노리는 사우디를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는 이번 유가 상승을 주도해 미국 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중간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로 올해 4월 사우디 왕세자가 이끄는 국부펀드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의 투자회사에 무려 2조 원이 넘는 거액을 투자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사위의 회사가 제대로 된 기업이었으면 납득이라도 가지만 별다른 운용 실적이 없는 투자회사로 알려져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빈살만 왕세자는 바이든과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가 충돌한다면 국제유가가 불안정해지는 등 마이너스적인 효과가 있지만 그럼에도 한국에겐 긍정적인 요인도 존재합니다. 중동 패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사우디에게 미국산 무기를 판매하지 않으면서 사우디는 자국을 지킬 방산장비를 한국산으로 채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와 적대관계에 있는 이란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 개발을 천명하자 사우디 측에서는 이를 방어할 요격무기 구매를 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사우디에선 미국의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44대나 배치하면서 16조 원을 투입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마찰이 생기자 지난해 9월 미국은 사우디에 배치된 사드를 전면 철수하며
사우디의 대공 방어체계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이에 다급해진 사우디는 한국의 패트리어트라고 불리는 천궁 대공 미사일을 1조 원어치 넘게 구매한 것으로 알려져 국방부 제공. 유럽연합에서 중국을 향한 퇴출 운동에 나섰습니다. 경제적 관계를 고려해 미온적이었던 과거와 다르게 중국인 퇴출까지 선언하며 강경하게 나섰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 중국의 공자학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참고 있었던 유럽의 인내심을 공자학원이 터뜨렸다고 하죠. 대체 유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중국의 뻔뻔한 행동은 무엇인지 유럽연합 EU에서 본격적인 중국 길들이기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중국에 대해 너그러웠던 유럽에서 중국에 대해 더 이상 무례한 행동을 용인해선 안 된다는 인식을 한 것이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외무장관 회담을 진행. 여기서 나토 안보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을 위제로 채택해 그냥 둬선 안 되겠다. 유럽, 중국을 적으로 보기 시작했다. 우크라 침공한 러시아 두둔 충격. 중국의 야심과 공세적 행동이 세계 질서와 안보 영역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규정. 이를 대비하기 위한 유럽 국가들의 자세 점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죠. 나토가 중국 문제를 정식 의제로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U, 중국 초국경 보조금 규제 무협 확대 가능성 유예. 독일 일간지 디자이트와 주간지 슈피겔 등은 경제적으로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유럽에서 공격적으로 중국을 대하려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임을 밝혔죠. EU 중국 화상 정상회담에서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도 유럽 정상들과 EU 고위 관료들은 중국의 일방적 주장에 지쳐 불협화음 내며 끝난 중-EU 정상회담. 홍콩 보안법 코로나 문제로 충돌. EU 홍콩 보안법 강행 경고. 심각한 우려 거듭 표명.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고 비난을 가했는데요. 그 중에서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는 시진핑과의 회담에 대해 EU 고위 대표, 중국과 정상회의, 귀머거리와의 대화 같았다. 귀머거리와의 대화라고 평가하며 이례적으로 상대 국가 정상에 대해 비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중국 스스로 자신들을 평화로운 사람이라고 평가.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서 절대 제3자가 될 수 없는 중국이 우크라이나 위기가 즐거운 중국, 중 내부, 대만 무력 통일 기회 왔다. 환호. 끊임없이 러시아에게 무기 지원은 물론이고 경제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논제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에 지쳤다고 언급했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중국에 대해 광범위한 제재와 더불어 중국인을 쫓아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도입을 강조. EU 중국 협력서 긴장으로 우크라 전쟁으로 러중 밀착 이후 전략적 자율성 주춤. 이를 위해 전 유럽이 협조할 것을 당부하며 적극적으로 유럽에서 중국인을 배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에 호응해 미국 역시 중국 기업들 가운데 문제가 있는 기업들을 백악관, 중기업 미 증시 상장 폐지까지 검토. 증시에서 쫓아내겠다고 말하며 유럽의 결정을 지지하는 한편 화웨이와 텐젠트 등 유럽에 진출하려고 하는 이들 기업들을 거부. 이들 업체들이 유럽에 다시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테두리를 칠 것을 선포했습니다. 영국, 화웨이 퇴출 공식화 연말부터 장비 매입 금지.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부 장관 역시 중국인에 대한 배제를 천명. 사회의 암적인 존재인 중국인들은 당장 유럽에서 나갈 것을 주장하며 중국인들을 향한 거센 발언까지 쏟아내며 대립했습니다. 사실 유럽이 이 정도로 중국과 갈라서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중국이 EU 전역에 스파이를 깔아놓고 수많은 정보들을 탈취하려고 한 정황이 발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는 말 중 다 듣는다. 스파이 소굴된 유럽의 심장. 올해 초 리커창 총리는 올라프 솔츠 독일 총리에게 중국 독일 이번엔 스파이 전쟁, 양국 협력 확대와 중국 유럽연합, EU 관계 발전을 요청했습니다. 양국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대화를 늘리고 교류를 통해 지난 앙금을 잇자는 것이 주 목적이었죠. 중국이 제일 중요하게 바라봤던 것은 포괄적 투자협정, CAI, 양국가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의 시장 접근 보장을 약속하며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 등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들 사이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계약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중국의 뻔뻔한 행동에 독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올라프 슬츠 총리는 중국의 앞뒤가 다른 행동에 황당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중국에서 독일의 정보를 캐기 위해 스파이 활동을 한 사실을 최근 독일에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중국 독일 이번엔 스파이 전쟁. 올라프 슬츠 총리 역시 이 사실에 대해 보고를 받았죠. 놀랍게도 중국은 독일 한복판에서 거점을 마련해 놓고 중요 외교관 및 정부 인사와 접촉.
친중국 인맥을 쌓으며 독일 전계에 발을 넓히고 있었던 것이 발각된 것이죠. 그동안 스파이 행위를 일삼았다고 추정되는 유력한 인물 게르하르트 사바티를 독일 정부에서 본격 구속. 유럽이 뒤집혔다. 중국 첩보 전략 드러낸 게르하르트 사바틸 사건. 전직 EU 대사 등의 거액 제시, 스파이 포섭, 친미국가엔 안 먹혀. 증거 확보를 통해 독일은 중국 개입의 결정적인 개입을 확인한 것입니다. 중국 스파이로 당국에 잡힌 사바틸은 오랜 기간 조사를 거부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으나 전 주한 EU 대사 중국 스파이 혐의로 조사. 결국 중국 스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충격을 주었죠. 그는 EU 대외활동부, 의무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인물로 2015년에는 주한 EU 대사를 지낼 정도로 동아시아의 정통한 인재입니다. 독일과 헝가리 이중 국적을 지닌 그는 공전거래와 산업을 중심으로 전문가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의 인물인데요. 그런 그가 낌새가 이상해진 것은 중견 로비업체인 유탑이라는 곳에 취직을 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유톱은 독일 베를린과 머넨 등 유럽 등지에서 로비스트 활동을 하는 회사로 도이체 텔레콤, 제너럴 일렉트릭 등 주요 업체를 고객으로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중국 정부를 위해 일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죠. 그의 전화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기록과 여행 기록이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중국 정보기관 MSS 최고 책임자도 만난 것으로 알려졌죠. 주요 고객은 물론이고 독일 정계와도 줄이 맞닿아 있는 그는 중국을 위해 고급 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그의 주요 고객들 중 중국 사업과 관련해 불리한 행보를 보일 경우 문제를 사전에 없애는 로비 활동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한사코 부인하며 중국을 위해 일을 한 것은 없고 어디까지나 로비 회사를 위해 각종 주요 인맥을 만난 것일 뿐 중국 인사와 만난 것도 동아시아 사업 진출을 위해 관시, 인맥을 이용하기 위한 영업 활동이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독일 정보당국은 오랜 기간 조사를 펼쳤고 결국 최근에 들어서 그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히며 그의 자백을 받아냈죠. 그리고 그는 놀라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사실 그가 중국을 위해서 일을 했던 것은 꽤 오래된 일이며 EU에서 일을 했을 때도 중국을 위해 봉사했다는 사실을 고백. 이 과정에서 공자학원에서 파견된 중국 스파이 간부를 만나 중국 스파이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의 발언에 유럽 사회는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세종학원과 같이 자국 문화를 홍보하는 것으로 알려진 공자학원은 세간에 드러난 것과 달리 스파이를 양성하고 중국 문화를 조직적으로 그 나라에 심기 위한 정부기관으로 기능을 한 것이죠. 이러한 공자학원의 실체를 일찍부터 알린 이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도리스 리우. 공자학원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일은 영화로 공자학원 실체 알리는 도리스 리우 감독. 유학생, 기업인, 관광객 중국 공산당 요원은 어디에나 있다. 중국인들 본인들도 모를 만큼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폭로했죠. 표면상으로 알려진 공자학원은 중국이 전 세계에 설립하는 어학원으로 중국과 중국 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2004년 한국에도 공자학원이 문을 열며 수강생을 받는 등 전 세계 162개국, 총 541개의 공자학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어를 배우기 위한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자학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자학원 어린이 교재도 마오쩌둥 찬양, 마오쩌둥은 동양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사람, 놀라울 정도로 마오쩌둥 사상과 그를 추앙하는 교육과정이 아이들 교재 및 학습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 마오쩌둥을 찬양하는 중국 국가가 들어있고 연말이면 중국 국가를 부르는 이들이 있을 만큼 중국에 대해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에 중국은 선한 국가이고 중국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새겨넣어 중국의 통일전선전술 공자학원 학생들을 교묘하게 중국 친화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다큐멘터리 작가이자 연출가인 도리스 리우는 이 사실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며 공자학원의 운영자와 실무진들이 사실 알고 보면 중국 공산당 간부 출신이거나 MSS 소속의 전략가라는 것을 공개하며 이들의 행동이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밝혔죠.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 USCC는 보고서를 통해 리처드 패든 전 캐나다 보안정보국 CSIS 위 발언 내용을 실었습니다. 그는 공자학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고위 조직으로 중국 공산당 통일선전부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으며 미 법무부, 중국 공작원들 기소 반중 인사정보 수집, 대부분의 교재와 학습 도구들이 이들이 고안한 작품이라는 것을 언급했죠. 독일의 최고 방첩 책임자는 간첩 활동이 냉전 시대보다 상당히 증가했다고 말한다.
독일은 그 중에서도 공자학원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큰 국가였습니다. 게르하르트 사바틸 외에도 EU에서 일한 외교관 3명이 EU 외교관들 중국 위에 정보 빼돌려 탈출, 독일 정보기관 수사, 중국에게 정보를 몰래 빼돌렸다는 사실이 독일 정보기관에게 알려지면서 중국의 돈을 받은 이들을 색출하는 작업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당수의 독일인들이 중국의 돈을 받고 주요 정보를 판매하는 등 중국이 독일 정부 뒤에서 저질렀던 그 모든 일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원로 정치학자 알고 보니 이중간첩, 유럽, 중 스파이주의보, 영국 정보기관은 MI5 역시 내부 조사 끝에 공자학원을 중심으로 영국 의회, 중국 스파이 경계령의 발칵, 정치인의 부당한 영향력, 영국 MI5, 외국 스파이 의장 접근 적발, 1만 건 달해. 중국 공산당원들이 몰래 중국 스파이를 포섭하려고 하는 정황을 파악하는가 하면 오스트리아 역시 언론 보도를 통해 공자학원 내에 숨어있는 중국 스파이 압력 실태를 파악, 공자학원 해체에 나섰습니다. 당연히 유럽 전역에서는 스파이 기구로 활약하고 있는 공자학원 폐쇄에 들어갔고 대학 캠퍼스서 쫓겨나는 공자학원 줄줄이 폐쇄, 전세계 525곳 설립 미중 갈등고조 속 중정부 선전도구, 비판 커져. 관련 인물들은 정보기관의 조사를 받는 등 광범위한 정보 누설을 단속 중이죠. 놀랍게도 중국은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요. 왕이 외교부장은 이유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 경고. 어떠한 증거 자료 없이 공자학원에 대해 피해를 끼치는 것은 중국을 공격하는 행위라며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버릇없는 EU의 행동을 고쳐놓을 것이라고 말하며 EU 중국 대표부 소속 중국인 직원 8개월째 구금. 해당 직원의 체포 이유는 아직 중국 당국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했다고 보도. 그는 EU 중국 대표부 소속 중국인 직원을 구금하기에 이릅니다. 중국 당국은 그 어떠한 명시적 이유 없이 EU 소속 인원에 대해 문제를 일으켰다. 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금한 것이죠. 게다가 중국의 사주를 받은 독일 학자들은 이번 폐쇄에 대해 미국 이어 독일도 중공자학원 폐쇄? 중 언론은 미국 개입설 제기, 미국의 사주를 받은 이들이 획책한 일이라는 주장을 제시, 미국계 사모펀드가 독일 언론을 장악하고 있고 불리한 보도를 한 것은 미국의 사주를 받은 것이라는 음모론을 펼치기까지 했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EU와 중국의 대결, 뻔뻔한 중국의 행동에 유럽에서도 본격적으로 퇴출 움직임에 나섰는데요. 과연 중국이 얼마나 오만한 태도를 보일지 궁금합니다. 중국이 한국을 향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반도체를 사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중국 수출 비중이 50%에 달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의 갑작스러운 충격 발표에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모두 중국산으로 교체했다가 현재 중국 전역이 마비되며 난리가 났습니다. 이에 결국 짜릿한 대반전이 만들어지며 중국이 한국에 무릎을 꿇는 한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에 전세계 주요 외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에서 반한 정서가 번지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SNS에서는 한 유명 배우가 한국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10여 년 전 인터뷰 내용까지 소환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 전랑 언론인으로 꼽히는 후시진 전 황구시보 편집장이 SNS를 통해 반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최근 한국을 향해 입에 담지 말아야 할 온갖 욕설을 그대로 보도한 중국 관영 매체 황구시보를 지지하며 한국을 깎아내렸습니다. 2,400만 명이 넘는 SNS 팔로워를 거느린 그의 한마디는 중국인들의 여론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SNS에서는 우리에게 유역비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중국 배우 류이페이의 2009년 인터뷰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유명 배우 류이페이는 사실 한때는 몇몇 한국 여자아이들이 저를 난처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라며 뜬금없이 등장한 이 동영상은 지난 7일 온라인에 올라온 뒤 조회수 5억 4천만 회를 기록했는데 한국을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대놓고 협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중국 현지 혐한 기류는 심상치가 않습니다. 중국에서 인기를 끌던 한국 화장품 매장에서 불매운동 소동이 빚어지는가 하면 한국인들을 상대로 한 무차별 폭행 괴담까지 돌고 있습니다. 중국 시닝 지역에 있는 백화점에 입점한 한국 화장품 매장에서 젊은 중국 남성이 삿대질까지 해대며 불같이 화를 냅니다. 온 국민이 한국산 제품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국 사람 데리고 뭐 하는 거야? 라며
한국인 관광객을 데리고 있는 여행사 직원의 온갖 욕설을 퍼붓고 있는 한 중국인 남성. 그런데 주변에서는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이 남성을 도와 한국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중국인들은 한국인 사라져. 그래, 사라져. 그래, 라고 외쳤습니다. 이처럼 험악한 분위기 속에 한국인 유학생을 노리는 이른바 묻지마 폭행, 괴담도 교민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대를 다니는 한인 여학생이 우리말을 썼다는 이유로 길을 가다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에서 유학생활 중인 한국인 이모 씨는 한국말 썼다는 이유로 그냥 맞았다고 들었어요. 당분간은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좀 있으려고요. 라며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급기야 한국에 가장 민감하고 타격이 큰 한국산 반도체를 사지 않겠다며 한국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1분기 반도체 수출 규모는 무려 33% 넘게 추락했고 이는 모두 중국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의 안보 심사를 실시하겠다며 칼을 빼들었는데 이것이 한국 반도체에 보내는 경고였다는 보도들이 여러 쏟아져 나왔었는데요. 중국 정부가 대놓고 개입하여 한국 반도체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수출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중국 때문에 6천억 원으로 고꾸라지면서 어닝쇼크, 실적 충격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 밑으로 떨어진 건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중국이 갑자기 반도체를 사지 않는 바람에 1분기 반도체 부문에서만 4조 6천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서 분기 적자를 기록한 것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입니다. 반도체 부문 매출은 13조 7,300억 원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영업이익은 무려 13조 원이 줄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나마 스마트폰 사업에서 폴더블폰의 인기에 힘입어 막대한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반도체 적자를 메꾸고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이라도 냈지만 반도체 매출이 100%인 SK하이닉스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를 갑자기 사지 않는 바람에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3조 4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 1조 9억 원을 더하면 적자 규모가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이닉스가 SK그룹에 편입된 2012년 이후 사상 최대 적자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1분기 매출 12조 1,557억 원, 과 견조 58% 감소했고 2조 8,639억 원이었던 영업이익도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영업손실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에 1조 8,984억 원의 손실을 내며 분기 기준으로 10년 만에 적자 전환했습니다. 하이닉스가 SK에 편입된 해인 2012년 3분기에 240억 원 영업손실을 낸 이후 최대 적자 규모입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영업손실 규모는 3조 4,023억 원으로 더 커졌습니다. 올해 2분기에도 메모리 반도체 업황 악화로 실적 개선이 어려워 2012년 이후 첫 연간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반도체 상황이 가장 위험한 시기에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를 사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아니라도 현재 메모리 반도체는 역사상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일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 2분기 메모리 반도체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 하락폭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당초 예상에 따르면 2분기 D램 가격은 1분기보다 10%부터 15% 내릴 것으로 예측했으나 트렌드포스는 하락 예상폭을 13%부터 18%로 확대했습니다. 낸드 플래시의 가격 하락 예상폭도 5%부터 10%에서 8%부터 13%로 늘렸습니다. 가격 예상 낙폭이 확대된 건 메모리 공급업체들이 재고를 줄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 재고 수준이 높아 거래량이 늘지 않고 있는 탓입니다. PC용 D램은 이전 세대 제품인 DDR4 공급량이 이미 과도해 2분기 가격이 1분기보다 15%부터 20% 추가 하락할 전망입니다. 서버용 D램 역시 구글, 메타, 옛 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테크 큰손들이 서버 구매 물량을 줄이면서 DDR4 재고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에 마지막 희망이었던 서버용 D램 가격도 1분기 대비 18%부터 23% 폭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 한 전문가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산 반도체를 사지 않기로 하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는 동시에 중국은 한국의 삼성과 SK로부터 몰래 빼돌린 반도체 기술을 자국 기업에 주며 한국산 반도체와 똑같이 만들라고 지시했다. 라고 말이죠. 중국을 대표하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 YMTC는 한국산 반도체와 비슷하게 만들어 결국 한국 반도체의 최대 고객사인 애플까지 뺏으려 했습니다. 애플도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중국 YMTC가 한국산 반도체와 비슷하게 만들었다며 다가오자 환영했죠. 오히려 애플이 그동안 축적한 반도체 노하우를 YMTC에 줘가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산 대신 중국산 반도체를 시험해본 애플이 심각한 품질 차이에 바로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중국 정부와 중국 관영 매체들은 미국 정부가 화웨이처럼 중국 반도체 기업에 강력한 제재를 가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사실 미국의 제재가 아니라 중국 반도체의 품질 문제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렇게 중국 정부가 한국산 반도체를 모두 중국산 반도체로 바꾸려 하자 중국 기업들마저 중국을 탈출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품질이 한참 떨어지는 중국산 반도체를 쓰다가는 글로벌 경쟁에서 완전히 뒤떨어질 것을 직감한 중국 기업들은 시진핑의 괴팍한 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해 본사를 다른 국가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위 전자상거래업체 핀도더는 상하이 본사를 아일랜드 더블린으로 이전했습니다. 중국산 반도체로 데이터 센터를 돌리다가는 망할 것을 직감한 것이죠. 시진핑의 혀를 내두른 알리바바도 뉴욕 증시에 상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심지어 중국 의류업체들까지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공장을 옮기면서 중국의 섬유 의류 산업도 망해버렸습니다.